오늘 이제 그 팀장님이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브리핑 해준 거 말고는 이제 교육은 공식적인 교육은 처음이죠. 네, 맞습니다. 아마 제가 교육을 틈나는 대로 많이 해드리려고 노력할 건데 오늘도 그거의 일환이에요. 교육의 주제는 장애인 복지관의 재활 지원 사업입니다. 선생님들이 아마 장애인 복지관에 실습을 온 이유가 각자는 다 있을 거예요. 유추해 보건데 장애인 복지관에 진짜 관심이 있어서 왔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여기가 가까워서 왔을 수도 있고 혹은 조금 더 쉬울 것 같아서 온 사람도 있겠고 아니면은 나한테 선택지가 없어서 그냥 여기 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소중한 시간들 이게 지나고 보면 진짜 소중한 시간이라는 걸 깨닫거든요. 이 소중한 시간들 어떻게 하면 잘 보내고 갈 수 있을까 고민을 하면서 작년에 만든 자료예요. 작년에 만든 자료고 제목은 왜 어디에서 어떻게입니다. 왜 이런 제목을 붙였냐 하면 그때 실습 담당 교수님들한테 여쭤보니까 학생들이 장애인복지관에서 지역사회 중심 사업들을 하는 거에 되게 관심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진짜 관심이 많은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게 궁금하다고 하니 그거에 대해서 알려주려고 만들었어요. 왜? 그 사업을 왜 해야 되고 그 사업이 어디에서 진행이 되어야 하고 어떻게 진행되어야 되는지를 알려줘야 되겠다 이고요. 전체적으로는 지역사회 중심 재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먼저 장애 개념 변화부터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얘기는 많이 들었으니까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배울 때랑 여기서 보는 어떻게 보면 장애가 생긴 지도 꽤 오래 지났고 혹 아이들은 그렇지 않을 수 있지만 일상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장애인들을 봤을 때 내가 배웠던 거랑 좀 다른가? 이런 생각을 하신 적이 있으실까요?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배웠던 장애와 여기 이제 일을 하면서 복지관에서 일을 하면서 느꼈던 장애가 좀 달랐다가 있고 특히 우리는 치료과잖아요. 작업치료과, 물리치료과 의료 쪽에서 배우는 장애의 어떤 개념과 사회복지 영역에서 얘기하는 장애의 개념이 좀 달랐다고 느꼈어요. 저는. 그래서 그런 개념들을 잘 알고 있어야 장애인복지관에서 재활지원 사업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여기 제가 이제 그 색깔로 이렇게 쳐놓은 것들이 좀 중요한 말들이라서 쳐놓은 건데요. 19세기와 20세기 엄청 오래전이잖아요. 지금 21세기 한참 지났잖아요. 이미 19세기와 21세기에서 의료적인 관점, 장애를 의료적인 관점으로 봤었던 거예요. 장애는 고칠 수 있다는 개념입니다. 의료적인 관점으로. 그러니까 장애를 고친다는 건 기준은 정상인 어떤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때의 개념으로는. 그래서 이 장애인을 어떻게 해서든 그때 개념으로 정상인을 만들기 위해서 막 노력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막 치료도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막 민간요법도 하고 무속신앙도 하고 막 별의별 짓을 다 하는 그런 개념으로 볼 수 있고 그 밑에 1960년대와 70년대 들어서서 이것도 엄청 옛날 아닙니까? 지금 21년이잖아. 50년도 더 된 얘기예요. 그때 이미 개인 의료 모델은 도전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누구로부터 도전을 받았냐 하면 장애 당사자들한테. 우리를 왜 고치려고 하느냐?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우리 각자 고유한 존중받을 권리가 있는 개인인데 왜 우리를 당신네들 기준에 맞춰서 바꾸려고 하느냐? 고치려고 하느냐? 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타난 게 사회 모델이에요. 사회 모델. 그러니까 장애가 생긴 게 그 전에는 개인의 책임이었단 말이죠. 내가 잘못해서, 우리 가족이 잘못해서, 흔히 말하면 장애 아동이 어떤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그때는 지금도 좀 그런 게 있긴 있지만 그때는 더 흔히 엄마가 잘못해서 그래. 쟤네가 잘못해서 저런 아이가 나온 거야. 라는 개념들이 더 보편화됐던 거죠. 근데 그게 아니고 사실 장애라는 건 사회의 책임입니다. 예를 들면 휠체어를 타는 사람이 있다고 쳤을 때 전동 휠체어를 혼자 조작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어디 집 밖에 나와서 어딘가에 외출을 하고 싶을 때 도로에 턱이 정말 많고
버스를 타야 하는데 버스는 저상버스가 없어서 휠체어 자체가 탈 수가 없고, 혹은 뭐 지하철을 타야 되는데 엘리베이터가 아예 없고 하면 그 사람은 집 밖에 나가서 그 외출하고 싶은 그곳까지 못 가는 거잖아요. 그럼 그거는 장애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도 많이 발전해서 얼마든지 개인이 스스로 조작하거나 활동 지원사의 보조가 있으면 가고 싶은데 거의 다 갈 수 있잖아요. 그게 이제 환경적으로 그런 이동 약자들이 이제 이런 이동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다 사회적으로 환경적으로 보완이 다 된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이동과 관련해서는 장애가 아닐 수 있다. 그게 바로 사회 모델이다. 장애의 원인은 개인에게 있는 게 아니라 사회에게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게 사회 모델이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장애 당사자 중심에서 시작됐다고 했는데 그게 바로 엄청 유명한 슬로건이에요. 이제 만약에 장애복지관에서 근무하거나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게 되면 많이 들을 수도 있는 내용인데, 우리 없이 우리의 문제를 논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운동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치료를 하다 보면 똑같은 일들을 많이 겪습니다. 치료 당사자를 처음 만나고 평가를 하고 치료를 하잖아요. 그 중간에 당사자 빠지게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전문가의 관점에서 이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이 사람한테 필요한 거 우리가 그냥 결정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니까 이거 하셔야 됩니다. 물어보지 않고 그냥 그대로 치료를 진행하는 거. 그게 굉장히 지금도 많이 그렇게 일어나고 있고, 그게 정말 맞나? 이런 것들은 치료사로서 정말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된다는 거죠. 요약하자면 이런 겁니다. 의료적, 생물학적 관점. 아까 얘기했던 그 과거에 장애는 개인의 문제였기 때문에, 문제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전문가를 통한 치유와 의학적인 치료가 주를 이루었다고 하면, 이제는 사회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장애는 사회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회적인 장벽 제거를 하고 변화를 일으키면 장애가 아닐 수 있게 되는 걸로 바뀌었다는 거죠. 이 두 가지 개념들을 잘 알고 있어야 앞으로도 우리가 치료를 할 때, 혹은 어떤 시설이나 이런 데서 저와 같이 사업을 해 나갈 때 그런 걸 잘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 장애의 정의를 보자면 이렇게 길게 제가 해놨어요. 하나는 ICF에서 말하는 장애의 정의로, 장애를 거의 개인의 건강 상태와 물리적 환경과 장애에 대한 태도 등의 환경적 요인과 그리고 연령이나 성별 등의 개인적 요인들이 상호작용해서 나온 손상 활동 제한이나 참여 제한 측면을 포괄하는 용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장애인 권리 협약에서는 점진적으로 변화하는 개념이며, 손상을 지닌 사람과 그들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사회에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저해하는 태도 및 환경적인 장벽 간의 상호작용으로부터 기인한 결과로 명시한다고 해요. 어려울 수 있지만 이렇게 잘 읽어보면 장애라는 건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사람들의 장애 경험은 극도로 다양해지고 있다. 장애인 권리 협약은 신체적, 정신적, 지적, 감각적인 손상이 장기간 동안 유지되는 사람을 장애인이라고 기술하고 있다고 하네요. 장애의 정의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해봐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이제 치료사의 어떤 입장에서 봤을 때 장애인이라고 하면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만 장애인이라고 생각하기 되게 쉬워요. 신체적인 어려움들이 있는 장애인, 혹은 인지적인 어려움들이 있는 장애인, 지적인 능력이 좀 떨어지는 장애인, 뭐 이런 사람들만 장애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포괄적인 개념이고 점진적으로 변화하는 개념이다. 그리고 개인뿐만 아니라 어떤 환경적인 문제들도 같이 작용을 하는 부분이다 라고 될 수 있고요. 또 굉장히 다양하게 장애가 생긴다. 용어가 좀 그렇긴 하지만 장애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디 머리를 다쳐서 장애가 될 수도 있고요. 반대로 사회적인 문제부터 시작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에이즈를 예로 한번 들어볼까.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불과 뭐 10몇 년 전까지만 해도 에이즈 환자라고 하면 사회적으로 활동을 하기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었어요.
옮는다는 것 때문에. 근데 단순 접촉으로 이렇게 옮는 게 아니잖아요. 굉장히 밀접한 접촉으로만 옮을 수 있는 에이즈인데 사람들이 가기 꺼려하는 거죠. 그래서 취업도 어렵고 사회적인 활동을 하기 어려웠다. 그것도 장애다라고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적인 어떤 인식 때문에도 장애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 개인은 약만 잘 먹으면 일상생활을 무리 없이 할 수 있는 사람임에도 굉장히 다양한 장애가 발생하고 있다. 이 핵심 키워드들 이렇게 해놨고요. 그래서 이러한 장애의 개념 변화와 장애의 정의를 봤을 때 우리는 장애인복지관이라는 이런 시설 안에서 재활을, 우리는 치료사잖아요. 그러니까 치료사로서 어떤 일을 해야 하는 건데 그게 재활이라고 보고 재활 사업을 해야 하면 그 사업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내용을 이제부터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왜, 어디에서, 어떻게 하나씩 얘기해 볼게요. 먼저 왜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재활의 정의를 보면 여기서 이제 좀 빨리빨리 넘어가려고 이런 재활의 정의를 했다고 해요. 미국 재활협의회나 유엔에서 그렇게 했다고 하고, 의료적인 케어만으로는 진정한 자립이 성립되지 않는다. 목표는 자립시키는 것, 삶의 질 향상과 보편화의 확립 강화. 그러니까 재활의 정의는 자립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자립은 뭐지? 자립이란 ADL, 경제적, 직업적 등 개개인이 책임을 가지고 주체적으로 생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자기결정, 의사결정, 선택권 행사 등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네요. 자립이란 그렇다고 합니다. 동의하시나요? 재활의 목표는 자립이다. 맞는 것 같은가요? 맞습니다. 머리로는 이해하는데 막상 치료할 때 우리가 자립을 목표로 하고 있을까? 보통 좀 더 지금 이 시기에 꼭, 만약 급성기화 환자 같은 경우는 이 시기에 꼭 해야 되는 운동을 위주로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게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작용을 하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그렇게 치료를 목표를 잡고 치료 행위를 하더라도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자립이라는 걸 잊으면 안 돼요. 이 사람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길러주게 우리는 도와주는 역할. 치료사들, 물리치료 마찬가지, 작업치료 마찬가지. 다만 그 전문 영역에서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죠. 조언을 주고 방향성을 제시해주고. 삶의 질을 보면 그 QOL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건 많이 들어봤죠? 보람, 행복, 건강 만족도 등 다양한 경우가 있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큰 삶의 어떤 범위가 있다고 하면 건강과 관련되지 않는 QOL, 건강과 관련된 QOL 중에서도 의료기,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거지. 우리는 이 사람들한테 우리가 다인 것처럼 다가가지만 사실은 우리는 그 사람의 삶에서 봤을 때 굉장히 작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보편화라는 개념도 있어요. 보편화, 다른 말로는 정상화라고 하는데 요새는 아예 정상이라는 말 자체를 잘 안 쓰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용어가 보편화로 바뀌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알 것 같습니다. 공생하는 사회를 지향하는 개념이래요. 보통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사회복지 영역에서 많이 쓰는 개념이고요. 역량 강화, 인파워먼트라고 하는데 이것도 역시 사회복지 영역에서 아주 빈번하게 쓰는 개념이에요.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대상자의 신체 기능이나 일상생활 활동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기 때문에 이와 함께 자기 결정권이나 자존심을 행사하여 대상자 자신이 자기의 문제를 해결 또는 개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래요. 여기 우리가 하는 역할이잖아. 신체 기능이나 일상생활 활동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네. 그래서 이런 거 해야 된대요. 사회복지 영역에서 일을 하다 보면 이런 일들이 되게 많아요. 치료사의 역할이 다가 아니고 너희들이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하다. 근데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우리가 이것만으로 그 사람의 어떤 자립이나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을까?
같이 협업해야죠. 치료사와 사회복지사, 치료 영역과 사회복지 영역, 혹은 그걸 구분짓지 않고 모두가 다 그걸로 고려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회 통합은 이렇대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쭉 보면 우리가 재활을 해야 하는 이유는 그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냥 각자가 사회 안에서 자기가 살던 일상생활 환경 안에서 가정 안에서 사회 구성원으로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원론적인 얘기지만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재활에 접목시키기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면 재활은 어디에서 진행이 되어야 할까를 보면 우리나라에서 재활치료가 제공되는 대표적인 기관 병원, 보건소, 사설치료센터, 장애인복지관, 저는 대표적으로 4개 정도 꼽았어요. 혹시 더 있을까요? 알고 있는 데가 있나요? 저는 고민해도 없었던 것 같아서. 대부분 다 요 안에 들어갑니다. 뭐 대학병원, 종합병원, 요양병원 다 병원에 들어갈 거고요.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소에 다 들어갈 거고, 이제 이제 뭐 어떻게 보면 학원처럼 있는 사설치료센터들 안에 들어갈 거고, 장애인복지관 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이 4가지 분류에서 재활치료들이 다 진행이 되고 있는데 각각의 이유들이 있지 않겠나? 재활치료가 진행되는 이유들이 있지 않겠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잘 모르니까, 다른 데는 잘 모르니까 이유가 있겠죠. 당연히 우리가 얘기하지 않아도 다 알잖아. 그 중에 사설치료센터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봤을 때는 학원의 개념이에요. 학원의 개념이라고 하면 뭐냐 하면 뭔가 되게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당사자들이 원하는 욕구에 맞춰진 어떤 시스템이라는 거지.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센터는 가서 뭘 해달라고 하면 그거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이제 뭐 공부를 하거나 뭐 할 때 학원을 가잖아요. 학원을 갈 때 그냥 가나? 오세요 하면 가지 않잖아요. 내가 이게 필요해서 가는 거잖아요. 나 이런 게 부족하니까 이런 거 해주세요 해서 가는 거잖아요. 약간 좀 저는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여져요. 그런데 역시 센터도 마찬가지로 점점 더 확대가 되면서 지금은 조금 더 지역사회의 공공 서비스의 어떤 개념으로 더 생각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거기에도 동의합니다. 그럼 이제 저는 장애인복지관에 있으니까 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 더 많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장애인복지관에서 재활치료를 진행하는 이유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장애인들의 사회 진출을 위해, 복지를 위해. 네, 맞는 것 같아요. 또 근데 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지. 장애인복지관에서 치료 사업을 안 하더라도 장애인들의 사회 진출을 도울 수 있잖아. 다른 사업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왜 치료사들을 고용해서 치료 사업을 할까? 병원 같은 데는 급성기나 아급성기 이제 많이 가는데, 네. 그 후에 만성적인 질환 같은 경우에는 계속 병원을 다닌다거나 지역사회에서 그 전정 기능을 좀 강화하면서 네. 악화를 방지해주기나? 네, 그것도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복지관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만성적인 사람들이 병원 안 가나요? 갈 수 있으면 가죠. 그리고 보건소 같은 데도 이용하실 수 있죠. 성인과 소아가 약간 좀 느낌이 다르긴 하지만 애매하지 않아요. 뭔가 명확하지 않잖아요. 병원은 의료기관이니까 당연히 치료를 하는 거고, 보건소는 공공기관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지역사회 안에서의 어떤 공공보건의 개념으로 하는 거고, 센터는 내 개인적인 생각일 수 있지만 어떤 학원의 개념으로 한다고 하면, 장애인복지관은 약간 애매한 것 같아요. 저는 애매하다고 생각해요. 특히나 개별치료 사업에 있어서. 지금 코로나이긴 하지만 사람들이 여기 많이 오나요? 개별치료 하러?
스케줄이 꽉 차 있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어떻게 보면 되게 고급 인력이란 말이죠. 공부도 되게 많이 하고 면허가 있는 의료 기사잖아요. 그 사람을 한 명 고용했어. 그래서 제가 물리치료사 여기 혼자 있잖아요. 물리치료사 한 명 고용했어. 근데 하루에 개별 치료를 하는 어떤 타임수로만 봤을 때 적잖아요. 되게 적잖아요. 근데 그런 사업을 계속하는 이유가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장애인복지관에서 재활치료 사업을 하는 이유는 아까 그 6, 70년대 그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한 70년대, 80년대 이때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관이 처음 만들어져요. 서울시 장애인종합복지관 그리고 또 대표되는 몇 군데가 있거든요. 굉장히 역사가 오래된 처음에 만들어진 그 복지관들이 처음 만들어질 때 시대 상황을 생각해 보면 분명히 재활치료가 필요한데 병원도 많이 없고 그런 걸 시행할 수 있는 시설들이 없었어. 지금은 거의 없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너네한테 장애인복지관 만들면서 너네한테 치료 사업 할 수 있게 해줄게. 이거 해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치료사들을 막 뽑아가지고 치료 사업을 시작해요. 그게 바로 개별 치료의 시작인 거예요. 그 시스템이 그냥 지금까지 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치료 받을 때는 계속 없었거든요. 점점 많아졌지만 당사자들이 느끼기에는 많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 군데 다 대기해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냥 한번 대기하면 바로 이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야. 3년 저희는 지금 대기하면 3년 기다려야 하거든요. 난 지금 당장 치료가 필요한데 그래서 왔어. 너무 치료가 필요해서 왔는데 대기하시고 3년 기다리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의미가 있나? 아예 영으로 없진 않겠지만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그때 했던 걸 지금까지 똑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복지관들이 개별 치료 사업을 똑같이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다 대기가 많아졌고 여기도 대기 걸고 저기도 대기 걸고 저기도 대기 걸고 하니까 그래서 다 똑같이 기다리고 있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또 장애인복지관에서 재활치료 사업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수익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용료가 굉장히 많지 않지만 다른 데에 비교해서 많지 않지만 어쨌든 이렇게 수익 사업을 하는 게 복지관을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또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는데 여전히 그래도 당사자들은 장애인복지관에서 치료 사업 안 하면 뭐 하냐 여전히 높은 욕구를 보입니다. 의미가 있죠. 의미가 없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의미가 있는데 왜 하는지 좀 애매하다 제가 봤을 때는. 이 그림들 혹시 보신 적 있나요? 요거는 좀 보셨을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ICF 도식이고 이건 이제 그 작업치료사 협회에서 어디에 기부한 그림 파일을 제가 캡처해서 따온 거고 물리치료과는 본 적 있나요? 네. 많이 배우죠 요새? 네. 이거는 본 적 있을까? 이건 좀 쉽게 보기는 어려운 그림이긴 해요. 저기 보면 리얼 월드와 서비스 랜드라고 써있죠. 네. 우리가 살고 있는 실제 세상, 애완동물도 키우고 결혼도 하고 악기 취미도 하고 사회 관계도 하고 이렇게 하는 세상인데 장애인들은 여기서 살고 있다는 서비스 랜드. 장애인복지관 갔다가 어디 센터 갔다가 특수 치료 특수 수영 이런 거 하고 다시 집에 가서 고립된 삶을 사는 거에 대한 얘기입니다. 치료 사업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들이 어디서 진행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에서 나온 그림이에요. 사업들이 어디서 진행되어야 될까? 여기서 진행돼야 될까요? 여기서 진행돼야 될까요? 리얼 그렇겠죠.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 우린 너무 당연한 걸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못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못하고 있는 거죠. 그 개별 치료하는 친구 중에 제가 한 그 친구한테 ICF에서 나오는 용어 중에
퍼포먼스와 캐패시티의 차이 때문에 기능이 굉장히 쉽지 않은 친구가 있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기억이 나시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치료를 하다 보면 작업치료 마찬가지, 물리치료 마찬가지인데 치료실에서 진짜 잘하는 애들 있어. 맨날 하는 거고 맨날 똑같은 환경에서 하니까. 근데 여기 문 밖에 나가잖아요. 아무것도 못해. 그 뭐 의미가 있나 이거인 거지. 그러니까 영도 없다는 건 아니고 제가 얘기하는 건 다 영도 없다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 그 아이가 그 당의 당사자가 살고 있는 환경, 생활하는 어떤 환경 안에서 치료가 진행되어야 된다. 이건 치료사들도 다 동의하는 말 아닌가? 근데 그걸 못하고 있는 거죠. 쉽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실제로 수행하는 퍼포먼스와 자기의 능력치, 캐패시티의 어떤 갭을 줄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나가서 뭐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굉장히 다양한 경험들을 하고 복도 나가서 이제 아예 밖에 나갈 수는 없으니까 복도 나가서 경사로에서 썰매 타고 막 엄청 액티브한 것들을 계속 하게 해보는 거죠. 그 안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을 계속 해보는데 그렇게 하고 나면 그때 얘기한 것처럼 다른 센터에 갔을 때도 바로 여기서 하고 다른 센터에 치료하러 갔을 때도 변화가 있더라는 거죠. 선생님이 무슨 일 있었어요? 왜 이렇게 갑자기 잘하지? 라고 하는 것처럼 자기의 어떤 자신감이나 이런 경험들이 확 그 범위가 확 넓어진 상태에서 더 많은 기능들을 할 수 있다. 시설 중심, 그러니까 저 서비스 랜드 안에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치료실 안에서만 치료하는 것들 혹은 서비스 랜드 안에서 하는 재활 프로그램, 적절하지 않은 몇 가지 이유들을 이런 논문에서는 3가지 정도로 꼽았다고 해요. 비용, 접근성, 전문가 인 건데 비용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는 거지. 물리치료사 혼자 있는 이 방을 세팅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어갈까? 이렇게 큰 혹은 작은 공간이 하나 있어야 될 거고 이런 도구들을 다 구입해야 돼요. 이게 엄청나게 큰 비용이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나를 고용해야 되잖아. 한 명을 고용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인건비도 그렇고 그것과 부차적으로 막 들어가는 것들이 되게 높다.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높다. 비용이 높다. 이거는 어떤 되게 간단한 원리잖아요. 높은 어떤 비용들이 들어갔을 때 그만큼 높은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또 접근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여기는 도봉구 장애인 종합복지관이잖아요. 여기 도봉동이에요. 근데 저 멀리는 창동도 있고 쌍문동도 있고 방학동도 있어요. 저 끝에 있는 사람들이 요 복지관에 오기가 쉬울까? 요 근처에 있는 사람들 자주 오시기 좋고 산책로도 잘 돼 있어서 자주 오시는데 저 멀리 있는 분들이 움직이기 힘든 분들이 여기 오기가 쉬운 걸까? 심지어는 장애인복지관이 있는 걸 모르는 분도 굉장히 많은데 저는 방학동에 살고 있거든요. 우리 아파트 단지에만 해도 현마비이신 분들, 신체가 불편하신 분들 진짜 많아요. 그래서 종종 여쭤보거든요. 운동 하세요? 안 한대. 장애인복지관 오셔서 하세요. 그게 뭐예요? 이렇게 물어봐. 모르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관인데 있는지 거기 안에 치료 사업이 있는지도 모르는 분들도 정말 많다. 또 전문가로도 이유를 꼽아요. 각각의 전문가들이 그 영역이 너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되게 단편적인 사업들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 영역을 침범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런 거지. 물리치료 사업에서 개별 물리치료에서 진행되는 어떤 사업과 내가 전문가가 하는 그 내용과 작업치료에서 진행하는 내용이 서로 통합이 되면 좋겠는데 그런 것들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적절하지 않은 안 된다, 맞지 않다 이게 아니고 적절하지 않은 이유들을 그렇게 꼽아요. 좀 동의가 되시나? 저는 보고 동의가 됐어요. 왜냐하면 장애인복지관들이 치료 사업을 하면서 느꼈던 어려움들이거든요. 이 복지관은 생긴 지 3년이 좀 넘었는데 각 영역에서 치료사들이 1명 내지는 2명 이렇게 있어요.
우리 팀만 해도 지금은 5명, 원래 4명으로 시작해서 지금 5명인데 치료사들이 많지 않거든요. 뭐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이나 이런 큰 복지관들은 치료사들이 뭐 영역별로 4-5명씩 있고 되게 크긴 하지만 그런 데는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런 거고, 이렇게 한 명씩밖에 없는 작은 단위의 장애인복지관에서 시설 중심의 개별 치료 사업들이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까? 이런 것들 좀 고민해봐야 될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높은 비용으로 극소수의 장애인만 지금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지금 개별 물리치료, 개별 치료만 했을 때 실인원이 한 6, 7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기되어 있는 한 6, 70명 되는 친구들 중에서 6, 7명이 지금 현재 개별 치료를 이용하고 있는, 개별 물리치료를 이용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는 장애 개념 및 정의의 변화를 보면, 이거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 교수님이 연구하신 건데 이렇게 바뀌었다고 해요. 장애 당사자의 자기 결정과 선택이 더 중요하게 생각되었고, 단순 모델에서 복합 모델, 그러니까 장애가 단순하게 어떤 뭐 개인의 책임이나 어떤 인과 관계로 인해서 발생하는 게 아니고 엄청나게 복합적인 어떤 요소들이 작용해서 발생한다. 또 개인의 어떤 영향도 있지만 환경적인 요인도 굉장히 크다. 그리고 또 장애 당사자에게 우리가 얘기를 할 때 긍정적인 용어를 사용하도록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2002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도 이미 그런 식으로 바뀌고 있었다는 거지. 우리가 문제점을 더 찾기보다는 강점을 더 찾고 그 사람이 잘할 수 있는 것들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끌어내고 뭐 이런 것들.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장애인 복지관 재활치료 사업이 어디에서 진행되어야 할까라고 아까 물어봤을 때, 더 이상 지금까지는 이렇게 진행이 됐지만 우리는 앞으로는 조금씩 바뀌어야 하지 않겠나라고 하는 거고, 그게 저 리얼 월드에서 진행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 치료 사업들도 개별 치료 사업은 하지만 찾아가는 사업, 뭐 지역사회 사업, 뭐 이런 것들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많이 여러 가지로 바뀌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 과정에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까를 보면, 어떻게를 얘기할 때 먼저 지역사회 중심 재활, CBR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야 돼요. 작업치료 영역에서는 많이 배우죠, CBR? 배웠나요? 물리치료과에서는 배웠나? 네, 이번에 배우고 왔어요. 아, 배우고 왔어요? 네. 과목으로 따로? 네. 오, 그렇구나. 저 학생 때는 이런 건 아니, 말도 안 해주더라고요. 근데 이제 지금은 좀 많이 보편화된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고, 작업치료사들도 CBR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담당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꼭 알아야 되는 개념이기도 하고, 목적은 장애인들의 가장 높은 수준의 건강을 달성한다 라고 하고, 역할은 뭐 이렇다고 하네요. WHO CBR 가이드라인이라고 2010년에 이제 그 발간된 게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발전 과정을 일단 한번 보면 1978년에 시작된 개념이에요. 그래서 1981년에 뭐 저렇게 됐고 90년대에도 저렇게 됐고, 이런 과정들을 보면 꽤 오래전에 시작된 개념이다 라고 볼 수 있고, 그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이 개념은 선진국에서 하는 개념이 아니고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들에서 우리가 옛날에 그랬던 것처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시설들이 없는데 그 사람들이 재활은 해야 되니까 어떻게 이 사람들 재활할 수 있도록 도와줄 거냐 하는 거예요. 그거를 지역사회 안에서 풀어내자 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CBR의 매트릭스는 이렇게 구성이 되었고, 크게 보면 보건, 교육, 생계, 사회, 인파워먼트 5개 분야에서 이제 뭐 이런 내용들이 있다. 어디 해당되느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매트릭스 안에서 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CBR을 아주 활발하게 하고 있죠. 지금 보건소에서 모든 보건소에서 다 하고 있고,
이제 중앙 정부 차원에서 이거를 관리하고 시행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점점 더 늘어나고 있고 2019년 지역사회 중심 재활 교육 재활 실무 과정의 자료를 보면 이제 우리나라의 CBR 현황은 이렇게 되어 있다. 정부에서 광역 시도로 내려오고 그게 시군구로 내려와서 각 그 지역에 있는 보건소에서 CBR 사업을 하고 있어요. 활발하게. 보통은 성인 노인에 대한 기본 방향은 저렇대요. 사회 통합을 위한 장애인 건강 보건 관리, 또 지역사회 역량 강화 뭐 이런 것들이 있고 2019년도에 냈다고 하네요. 뭐 2020년도는 아시다시피 잘 안 됐겠지. CBR은 그렇게 진행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장애인복지관에서 지역사회 중심 재활이라고 하면 CBR이라고 보기엔 좀 어려워요. 뭐 이렇게 어떤 개념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우리가 하는 게 CBR입니다 이렇게 하긴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기도 하다. 그렇지만 우리가 흔히 통상적으로 말하는 지역사회 중심 재활이라고 하면 CBR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 CBR에 대한 개념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네, 여기서 그거를 길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자료 같은 거 찾아보고 공부해서 관심이 있으면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장애인복지관에서 왜 어디에서 어떻게 재활지원 사업이 진행되어야 되는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장애인복지관에서의 CBR 하면 보건소에서 하는 거랑은 좀 다르고 권한도 다르고 역량도 다르고 뭐 여러 가지 좀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보건소는 공공기관이잖아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지침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권한도 있고. 근데 장애인복지관은 공공의 역할을 하지만 민간 기관이거든요. 민간이 위탁을 받아서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굉장히 제한이 많습니다. 그럼 장애인복지관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작년에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의 유튜브에 이제 본인들이 이렇게 사업을 하겠다라고 해서 올려놓은 자료. CBR에 기반한 중고령 장애인을 위한 서울형 건강 증진 사업 올라 서울이라고 이제 사업을 하시겠다. 한 건 아니고 하시겠다. 이런 방향으로 가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까 봤던 CBR 매트릭스도 있고 CBR을 기반으로 이제 하는 거죠. 그렇게 그 속사정은 잘 모르지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여기는 굉장히 오래된 복지관이기도 하고 지역과의 관계들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보건소 그리고 강동구에 그거 있잖아요. 푸르멘 병원, 재활병원도 있고 하니까 이런 관계들 안에서 지역사회 중심 재활을 충분히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는 복지관이에요. 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선도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도 궁극적으로 이렇게 가는 게 맞지. 보건소랑 병원들이랑 어떤 지역의 어떤 자원들이랑 다 연합해서 재활을 지역사회 안에서 풀어내는 어떤 사업들을 해나가는 게 저도 맞다고 생각해요. 선도하겠다고 하시는 거고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반대쪽으로 가면 은평구가 있는데 은평구에도 장애인복지관이 있습니다. 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이라고 있고 또 최근에 하나가 더 생겼는데 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 역시 꽤 역사가 있고 여기는 지역사회 더 지역사회 중심이 된 장애인복지관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심지어는 우리 같은 치료사들이 고용되어 있잖아요. 옛날에는 있었는데 이제 지금은 없고 바우처 사업으로만 다 돌리고 있고 그 인력들을 다 사회복지원으로 해서 지역사회 안에서 재활을 풀어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구조를 만들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진짜 엄청난 겁니다. 진짜 그 역량들이 이렇게 높기 때문에 만들어낼 수 있는, 물론 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만든 게 아니에요. 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도 일원으로 참여해서 지역사회 안에서 같이 논의를 해서 만들어낸 거죠. 은평구 재활협의체라는 게 있고 그 협의체 안에 지역에 있는 모든 자원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장애, 재활, 건강 이런 어떤 지역 그 자원들이 다 들어가 있어서
그 같이 논의하고 같이 네트워크를 만들고 체계를 만들어서 지역사회 안에서 풀어나가는 과정들을 만들어가고 있고, 다만 여기도 서울재활병원이 있습니다. 서울재활병원에서 굉장히 큰 부분을 담당해 주어요. 서울재활병원이면 지금 서울 안에서도 지금 뭐 서울 안에서 가장 큰 재활병원이거든요. 거기에서 치료사들도 굉장히 같이 일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요 하나 들어가 있잖아요. 서울병원 들어가 있고, 여기 보면 작업치료사 한편 들어가 있고, 장애인복지관 어디 있어?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장애인복지관이 이 큰 체계 안에 하나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조직해내는 중심에 있었다는 거죠. 엄청난 거죠. 재활을 그렇게 풀어나가고 있다. 선도적인 복지관들에서는 그러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가? 도봉장애인 종합복지관은 어떤가? 사실 제한이 되게 많은 복지관입니다. 서울에서 장애인복지관이 없었던 구가 도봉구가 마지막이었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생겨서 2017년에 생겨서 지금은 3년 정도 지났고, 도봉구 사시는 분이 여기 있나? 없네요. 도봉구에는 재활병원이 없고, 큰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 당연히 없고, 없는 게 지잖아요. 있는 지잖아. 그래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사실 많지 않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럼에도 지역사회 중심으로 된, 아까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이걸 왜 해야 되며 어디에서 해야 되며 어떻게 해야 되는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서든. 그래서 우리의 고민들이 담긴 사업들을 지금부터 얘기할게요. 왜 어디에서 어떻게를 풀면, 우리의 언어로 풀면 어디에서는 찾아가는 일이 되는 거고, 어떻게는 통합재활이 되는 거고, 왜는 지원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당사자들이 오라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찾아가는 사업을 할 거고, 그 사업을 찾아가서 하는 사업의 내용은 통합적인 재활을 하겠다는 거죠. 단일의 어떤 치료 단일이 아니고 통합된 재활을 하겠다는 거고, 그 방법은 일방적인 제공, 치료 행위가 아니고 지원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겠다, 지원을 하겠다. 그래서 이름이 찾아가는 통합재활 지원입니다. 연결이 좀 되는 것 같으세요? 네. 그래서 저희는 차통이라고 불러요. 줄여서. 우리 안에서는 그냥 차통 사업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차통 사업은 지금 이제 돌아가시고 시장이 바뀌었지만, 고 박원순 시장이 동주민센터를 이제 완전 개편을 하면서 만들었는데, 그게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에서 차동이라고 불렀어요. 이제 우리는 그걸 약간 좀 따라해서 차통이라고 부르는 거죠. 우리만, 아무도 몰라. 우리만 그렇게 불러. 차통의 목적은 도봉구 지역 내 장애인의 일상생활 환경으로의 찾아가는 통합재활 지원 서비스를 통해 아동의 발달을 촉진시키고 긍정적인 재활 방향을 제시하여 장애가 있는 아동과 가정의 건강한 삶을 지원한다. 아동 사업입니다. 성인 사업은 보건소에서 해요. 지역사회 중심 재활. 도봉구도 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2018년도 저희가 이제 1년에 한번 사업 평가 발표를 하는데, 거기에 이제 했던 거 그대로 제가 가져왔어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2년차였고, 사업 2년차였고,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한 지는 1년차였고, 시범사업 형태였고, 사업 발표에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 이렇게 4가지로 나눠가지고, 발달을 돕기 위한 직접 치료 서비스, 보호자 역량 강화를 위한 간접 치료 서비스를 찾아가서 할 수 있다. 또 재활 관리를 위한 직접 서비스, 종사자 역량 강화를 위한 재활 교육 지원, 보호자 역량 강화를 위한 재활 집단 할 수 있다. 또 다양하게 발달 평가 지원, 다양하게 재활 치료 관리적 지원, 교육 현장에서 할 수 있다. 담당자와 동행 상담, 재활 사례 관리 및 회의를 통한 논의 할 수 있다. 그때는 할 수 있다였고, 지금은 다 하고 있습니다. 지역 안에서 할 수 있다고 했던 것들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풀어나가고 있는지
볼게요. 2019년도에 2번 진행했던 가능성 프로젝트 3355 재활 집담회 가능성 프로젝트예요. 차통 대상자가 있어요. 이제 오늘 오후에 만나러 갈 건데 선생님들 나중에 또 갈 거고 SMA라고 하는 SMA라고 하는 척수성 근 위축증 친구가 있고 그 친구가 지금 대상이어서 저희가 계속 가고 있는데 3년째 가고 있는데 그 친구에 갔을 때 이제 운동법 같은 거 알려드리거든요. 운동법 알려드릴 때 어머님 그러시는 거 이거 너무 좋다. 근데 다른 친구들도 되게 많은데 다른 데 살고 있고 전국에 다 환우회가 있어가지고 살고 있는데 다른 친구들도 이런 거 좀 배우면 참 좋겠다 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가는 거니까 그래요 어머님? 알겠습니다 하고 와서 팀장님이랑 논의 우리 이런 거 하면 어떨까요? 만들었어 사업으로.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 2회기를 진행했고 SMA라는 질환은 타입이 있는데 중증인 타입과 약간 경한 타입이 있는데 상반기에는 중증인 타입 1 친구들 대상으로 했고 다 휠체어타고 이렇게 있죠. 그리고 하반기에는 2 조금 더 경한 친구들 2 대상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역량이 굉장히 좋은 치료 강사들을 모셔서 어머님들, 아버님들 계시고 같이 강의도 듣고 막 실습도 해보고 미술 치료 같은 것도 어머님들 하고 꽃 같은 거 그려가지고 얘기도 해보고 이런 것도 했고요. 또 좀 더 경한 친구들한테는 조금 더 액티브한 동작들을 운동법 같은 것들을 가르쳐주는 물리치료 강사 선생님 교수님 섭외해서 하고 또 심리운동 같은 강사도 섭외해가지고 막 엄청 재밌게 놀기도 하고 이런 사업들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름을 CBR이라고 붙였지만 어쨌든 이런 사업들도 찾아가는 통합재활 지원 서비스 안에 그 당사자의 고민을 듣고 우리가 사업으로 만들어내서 이런 사업들을 했고 전국에서 다 모였어요. 전국에서 이것 때문에 다 오신 거. 그래가지고 이런 것도 그렇지만 다 산소 호흡기 달고 있는 친구들이거든요. 저렇게 최중증인 친구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거 정말 쉽지 않다. 그래서 아주 의미가 있었던 그리고 피드백을 받았을 때도 정말 만족도가 좋았던 사업이에요. 근데 이제 2019년에 이렇게 하고 2020년에 4번 하겠다고 계획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무산. 이거는 2019년도에 발표했던 사업 발표 내용을 그대로 또 가져온 건데 응원하고 지지하는 재활 코칭, 찾아가는 통합재활 지원 서비스라고 해서 가정을 우리가 지지하고 지원한다의 의미였고 그때는 중증 장애 아동과 가정에게 하나의 짧은 생애 주기 3년 동안 종합적 재활 코칭을 응원하고 지지하는 마음으로 지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발표를 했어요. 지금 하고 있던 걸 조금 더 다듬어서 했던 거고 우리의 역량들이 이렇게 있었고 또 하나는 지역과 연대하여 한발 두발 도봉형 장애 영유아 조기 체계를 구축하겠다. 이렇게 해서 요건 이제 지역의 기관들과 연계해서 장애 영유아들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하는 체계를 이거는 어떤 서비스를 지원한다기보다는 체계를 구축하는 거에 더 큰 의미가 있는 사업을 하겠다였고요. 이것도 요거는 하고 있다. 근데 좀 더 다듬은 거고 요거는 하겠다. 그리고 방방치료단 이라고 이제 사업이 있었는데 방문하는 반가운 치료단이어가지고 방탄치료단, 방탄소년단을 패러디해서 제가 또 만든 건데 방방치료단은 기존에 있었던 사업이고 그거랑 운동교실이랑 합쳐서 누구나 어디든 언제든 스스로 할 수 있는 지원을 하겠다. 기관 연계하고 찾아가고 자료 제작하고 유튜브 만들고 직접 강의하고 이런 것들을 하겠다. 코로나 상황에서 하겠다. 했던 것도 있습니다. 이제 나오는데 했던 것도 있고 하겠다였죠.
작년에 코로나로 우리가 했던 거를 쭉 한번 살펴보면 요 때는 4월이었어요. 한참 코로나가 이제 막 전국적으로 퍼지기 시작하는 시점. 그래서 아예 복지관들 다 문 닫고 그냥 다 혼란스러운 시기였고, 그때 우리는 발빠르게 도봉장애인 종합복지관 재활지원팀이 코로나19에 대처하는 방법이라고 시작을 해서 유튜브에 올리고 사업을 했죠. 그 OT 할 때 봤죠? 모두의 공원, 모두의 운동기구. 봤죠. 제가 나온 막 운동기구 가지고 막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이제 사업으로 만든 거. 왜냐하면 코로나로 기관들이 다 문을 닫아버리니까 지역에 이렇게 어르신들이 운동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점심시간에 조깅을 하거든요. 이제 여기서 이렇게 너무 좋으니까 조깅을 하는데 막 뛰는데 어르신들이 진짜 많아. 근데 다 운동기구를 막 쓰려고 하시는데 제대로 못 쓰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죠. 다 올바른 방법으로 못 쓰시고, 특히나 이제 장애 있으신 분들도 엄청 많이 만났는데 장애 있으신 분들은 그걸 못 쓰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 우리가 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냥 이제 막 가지고 무턱대고 그냥 한 거지. 나 출연, 언어 출연 선생님 촬영, 그리고 저기 그 작업치료 아연 선생님은 막 이런 디자인 해주고 이제 이런 능력들이 있으니까 해주고 해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만들어 놓고 봤는데 별로 사람들이 보진 않더라. 우리 만족은 고생하고 만족은 했지만 보진 않더라. 그리고 또 하나는 도봉장애인 종합복지관이 도봉형 영유아 조기 개입 체계 구축에 적극적 지원자 역할을 해야 하는 이유라고 해가지고 아까 사업 발표한 그 내용이에요. 이게 그 전에 만든 내용이고, 이건 뭐 길게 설명하기 좀 어렵고, 어쨌든 이렇게 지역 안에서 조기 개입 체계를 구축하는 것들을 하고 있어. 다른 지역에서 하고 있었고, 서울시에서 하고 있었고, 우리가 거기에 먼저 참여하겠다고 한 거죠. 그래서 그 논의를 우리 안에서 했고, 이 발표 자료는 그렇게 하겠다라고 우리 기관을 설득한 거예요. 관 국장이 다른 팀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우리가 브리핑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팀에서 이렇게 계속 했던 거죠, 작년에. 그래서 또 하나, 작년 한 10월 달쯤 9월에서 10월 사이에 서울시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연초에 잡아놓고 써야 되는데 못 쓰는 예산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래서 급하게 막 그 제한 사업을 해가지고 우리가 지원을 했는데 그게 돼서 좀 급하게 진행된 감은 있지만, 어쨌든 서울시에 살고 있는 뇌병변 장애 영유아들에 대한 사회 가정 활동 지원 사업에 우리가 선정이 돼서 예산을 지원받았고, 그래서 이렇게 치료 강사들을 집으로 매칭해주는 사업들을 했는데, 그 안에서 아까 말했던 집단 가능성 프로젝트를 비대면으로 만든 자료, 이것도 OT 때 봤나요? 이거는 설명 안 들었나요?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봐야 돼. 왜냐면 이거는 뇌병변장애 영유아에 대한 물리치료, 작업치료, 특수교육 영역에서 치료 잘하시는 선생님들 모셔가지고 사례로 이제 실제 질문으로 내가 대신 질문한 거거든요. 엄청 좋은 내용들이 많고 보면 진짜 도움되는 내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건 제가 나중에 이렇게 틀어드릴 테니까 같이 보고 얘기 나누면 좋을 것 같고, 이런 사업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관에서 설득을 당했죠, 저희한테. 그래서 이거 모델 공원, 모델 운동기구 이렇게 해가지고 총 14개, 프롤로그와 마지막 영상 빼면 12개를 이제 기구별로 비장애인과 편마비 장애인으로 나누는데, 이거 약간 제가 용어를 잘못 썼는데, 그때는 이게 맞다고 해서 썼는데, 맞다고 생각해서 했는데, 지금은 이제 달라요. 왜 다를까? 저는 틀리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내가
내 의도는 편마비 장애인분들이 너무 많이 보였던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못하니까 그분들 하게 해주고 싶은데 하나만 설명하면 양쪽을 다 쓸 수 있는 분들이 하는 방법이랑 편마비 장애인분들이 다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럼 똑같은 기구로 두 가지 버전을 만들자 했어요. 그렇게 만들었고 근데 용어를 여기 비장애인하고 여기 편마비 장애인이 나왔단 말이죠. 뭐가 잘못됐다고 느꼈냐면 편마비 장애인이 아니면 비장애인인가? 네, 그러니까 저 자체도 굉장히 물리치료사 신체적인 기능만 보는 그 시야 안에서 너무 좁았던 거지. 편마비 장애인과 편마비 장애인이 아니면 비장애인으로 나눠버린 거야 내가. 근데 장애가 있는데 양쪽이 다 괜찮을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그렇게 그냥 나눠버린 거예요. 실수했다고 생각했지만 어쨌든 그때는 몰랐어요. 올리기에 바빴지. 그래서 아주 짧은 시간으로 다 나눠가지고 촬영해가지고 편집해서 올리고 하는 거. 또 그 좀 전에 얘기했던 영유아에 대한 제목은 고민 뒷다였고요. 뇌병변 장애 영유아 재활에 대한 고민 해결 프로젝트 해가지고 특수교육, 작업치료, 물리치료 그래서 했고 실제 아이들의 질문을 받았기 때문에 아이들별로도 나눴죠. 빨강이, 노랑이 총 7명이어가지고 무지갯빛 서로 이렇게 짜여 나눠가지고 촬영은 3번 했고 컨텐츠는 10개가 나오는 거니까 영역별로도 나누고 아이들별로도 나눠가지고 많이 보진 않았고요. 그렇지만 내용이 굉장히 좋고 이걸 본 사람들은 피드백을 다 줘요. 그러니까 이거는 치료사들도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검색해서 들어오기도 하고 추천으로 보기도 하고 어디 복지관에서 교육자료로 쓰기도 하고 이 콘텐츠가 좋다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같이 봐요. 그래서 기관을 설득했어요. 그래서 설득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재활지원팀은 이런 식으로 이제 사업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방향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서비스가 진행되는 장소는 지역, 그 당사자, 그 아동들이 살고 있는 집 혹은 그 환경에서 진행되는 거고 우리의 서비스의 방향은 보편성과 지속성으로 이제 하자라고 이제 합의가 된 거죠. 그래서 올해 새로 만들어진 사업입니다. 재활 디딤돌. 뇌병변과 발달 지원이 나뉘게 되고 뇌병변은 아까 얘기한 그 뇌병변 사업에서 연결이 돼서 조금 더 치료 재활 쪽에 초점이 맞춰진 그래서 치료 강사를 지금 파견하고 있고 지금도 하고 있거든요. 치료 강사를 파견하고 또 집담회를 하고 또 어떤 재활 방향성을 제시해주고 재활 코디네이팅을 해주고 코칭을 해주고 이런 것들이고요. 발달 지원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역에 있는 기관들과 협업해서 그 체계를 구축하는 거. 그래서 발달 지연이 있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검사를 하고 발달 그 정도를 어떻게 검사하고 그래서 발달이 늦다고 하면 어떻게 치료를 해야 하는지 이렇게 체계 안에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작업들을 지금 하고 있고 우리는 영유아에 집중이 된 점점 더 집중이 되는 팀이 되어가고 있는 거죠. 이거는 사업 안내로 저희 복지관 유튜브에 올린 건데요. 안녕하세요. 도봉장애인 종합복지관 재활지원팀입니다. 이 영상은 뇌병변 장애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한 재활 디딤돌 사업을 소개하기 위한 영상입니다. 재활 디딤돌 뇌병변 사업 안내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도봉장애인 종합복지관 재활지원팀 물리치료사 이우철입니다. 가장 먼저 사업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크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도봉구민, 만 6세 이하, 정도가 심한 뇌병변 장애 영유아, 이 3가지에 해당되는 아동과 가정이 이 사업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입니다.
연령, 거주지, 장애 정도에 해당된다면 선정 과정 없이 기다림 없이 모두 이용하실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사업은 언제부터 시작될까요? 또 언제까지 지속될까요? 다른 치료 프로그램들처럼 일회성 사업이 아니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업은 2021년 4월부터 시작하고요. 쭉 이어지는 지속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보통 뇌병변장애 영유아의 장애를 알아차리는 시기는 9개월 이내라고 합니다. 이 사업은 아이가 9개월이든 12개월이든 26개월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저희를 어느 시기에 만나 프로그램을 시작했던지 상관없이 성장하는 내내 프로그램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영유아 시기가 끝나는 시점, 만 6세까지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1, 2년 이용 후 종결하고 다시 대기하는 다른 치료 프로그램과 많이 다르지요? 복지관으로 방문을 해야지만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을까요? 이 사업은 아이와 가족이 가장 편안한 곳, 집에서 진행되는 이용자의 생활 환경 중심 프로그램입니다. 그럼 도대체 뭘 하는 프로그램일까요? 아이의 발달 수준부터 치료 정보까지 온통 모르고 어렵고 헷갈리는 것 투성이인 이 시기를 잘 넘어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아이와 가족이 흔들리지 않고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재활 방향성을 잡아주는 재활 코디네이팅, 아이의 일상적 재활 지원이 가능하도록 가족에게 지원하는 재활 코칭, 아이에게 가장 필요한 영역에 치료 강사를 매칭하여 파견하는 홈 프로그램, 그리고 재활 역량 강화를 위한 재활 집담회까지 이 모든 지원을 합쳐서 우리는 찾아가는 통합재활 지원 서비스라고 부릅니다. 지금까지 겪어오셨던 프로그램과 많이 다릅니다. 지속적이고 보편적인 이 재활 디딤돌은 저희에게도 새로운 도전입니다. 새로운 도전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기 마련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봉장애인 종합복지관은 이 사업을 왜 하는 걸까요? 아이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을 때 수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장애라는 요소가 아이의 건강한 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상황을 깊이 공감하고 인지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위치한 장애인복지관의 재활 프로그램은 이 어려움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도봉구에 살고 있는 뇌병변장애 영유아는 도봉장애인 종합복지관이 최대한 책임지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이 사업을 시작합니다. 장애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사업, 건강한 성장에 디딤돌이 되도록 지원하는 사업. 그래서 사업 이름이 재활 디딤돌입니다. 재활 디딤돌 사업은 바라는 대로 꿈꾸는 대로 삶의 변화를 만들어가는 장애인의 평생 어깨동무가 된다 라는 도봉장애인 종합복지관 미션을 바탕으로 장애가 걸림돌이 되지 않는 지역 중심 재활 지원 체계를 만들어 건강한 성장의 디딤돌이 된다 라는 재활 지원팀 비전을 이루기 위한 사업의 일환입니다. 각 가정에서 뇌병변 장애 영유아가 태어났을 때의 어려움을 깊이 공감합니다. 우리 사회는 장애가 오롯이 개인과 가정의 책임이 되어 힘든 시기를 스스로 헤쳐나가야만 한다고 떠밀고 있습니다. 이 시기의 아이에게 발달은 가장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수많은 기다림, 짧은 이용기간, 비싼 비용 등 안 된다고 하는 이유를 너무 많이 들어왔습니다. 도봉장애인 종합복지관 재활지원팀에서는 이런 어려움이 아이와 가족의 성장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서비스의 공공성을 확대해 보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도봉구에 살고 있는 장애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 영유아라면 누구나 이용 가능한 보편적인 서비스이며 영유아 시기를 지나는 만 6세까지 이용할 수 있는 지속적인 서비스입니다. 크게 아동과 가정에 대한 종합평가 및 재활 코디네이팅을 통한 재활 방향성 제시, 찾아가는 통합재활 지원 서비스, 보호자 역량 강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프로그램에 따라 약간의 이용료가 발생할 수 있으며 자세한 문의는 도봉장애인 종합복지관 재활지원팀 이유철 물리치료사 02-6952-1737번으로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쭉 모두 집에서 만 6세까지 지속적으로 찾아가는 통합재활 지원 서비스. 지금까지 재활디딤돌 사업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본 사업은 서울시 뇌병변장애 영유아 사회가정 활동지원 사업에서 예산을 지원받아 진행합니다. 이상으로 재활디딤돌 사업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도봉장애인 종합복지관 재활지원팀 이우철 물리치료사 02-6952-1737번으로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사업 안내 영상을 봤는데 굳이 다 보여드린 이유는 이 사업 안내를 보고 사업이 이해가 되어야 하거든요. 저는 이거 당사자들이 보는 걸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걸 보고 이 사업에 대한 이해가 좀 더 높아졌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영상을 다 본 거고요. 어떤 사업인지 이해가 좀 되셨나요?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는 건 사실 쉽지 않은 얘기이긴 해요. 다른 복지관들에서도 사실 쉽지 않고 우리도 쉽지 않은 거라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이런 방향으로 우리 복지관은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왜? 어디에서 어떻게를 우리는 이런 식으로 풀어내고 있다.가 되고요.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입니다.